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Q&A 시간에는 아마 Q&A 최초로 고등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그 닉네임을 제가 어떻게 읽을지를 모르겠어요. QWE 뭐 이렇게 닉네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쾌?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그런 닉네임을 갖고 계시는 고등학생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자, 우리 고등학생이 궁금해했던 질문은 과연 뭘까? 자, 안녕하세요. 위의 영상과는 외람된 이야기겠지만 운동 후에 생기는 젖산의 축적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아직 고등학생인지라 너무 어렵네요. 아마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면 젖산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죠. 물론 이제 대학생들도 이 내용을 공부하지 못하면 사실 이게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자, 먼저 질문하셨던 젖산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젖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던 시기는 어느 때일까요? 20세기 초가 될 것 같네요. 여러분, 1922년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영국의 아치볼드 비비안 힐이라고 하는 운동 생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과, 그리고 오토 메이에르 호프라고 하는 독일 생리학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냐면 젖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젖산에 대한 그 이론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여러분, 젖산 부채, 산소 부채 이런 말 있죠? 또는 산소 부채, 다 이게 뭐와 관련된 얘기냐면 산소가 어떻게 해서 젖산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가,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주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젖산은 피로 물질이다 이렇게 밝혀졌던 것이 바로 젖산의 본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젖산이 피로 물질이기도 하지만 운동 후에 생긴 젖산의 20%가 글리코겐으로 합성되기 때문에 피로 물질인 젖산은 다시 충분한 에너지원으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이 이제 발견됐던 것들이죠. 자, 최근에는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을 젖산으로 봤는데, 여기에 대한 상반된 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덴마크의 그 생리학자인데, 올 릴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는 피로를 일으키는 물질이 젖산이 아니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칼륨 이온이 근육의 근세포의 과다 축적이 됨으로써 피로를 유발시킨다, 이런 그 새로운 이론을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 미국의 생리학자인 앤드류 마크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앤드류 마크는 피로를 일으키는 물질이 칼륨이 아니라 오히려 칼슘이 과다 축적이 돼서 피로를 유발시킨다, 이러한 그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제 우리나라의 임마라고 하는 그 과학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저산소증이 유발되는 환경에서 젖산이 뭘 일으키냐면 암세포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새로운 얘기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젖산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많은 그 혼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직까지도 이 젖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규명 짓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그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과연 젖산의 정체가 뭘까? 20세기 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구되어지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젖산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 질문하셨던, 그러면 젖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 젖산은 우리 그 혈액 속에 항상 존재를 해요.
혈액 속에 약 1mmol 정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젖산의 보통 측정 단위는 millimole per liter라고 하거든요. 혈액 1리터에 몇 미리몰이 들어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혈중에 항상 1mmol 정도는 이렇게 젖산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정시 혈중 젖산 농도, 혈중 젖산 농도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혈액 속에 항상 1mmol 정도의 젖산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젖산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젖산들이 이렇게 서서히 운동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젖산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운동이 심하지 않고 아주 낮은 강도의 저강도 운동일 때는 만들어진 젖산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젖산이 적게 쌓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운동 강도가 강해지다 보면 이제 해당 작용이라는 것들이 이제 가소가 되면서 우리 몸에서 젖산을 제거할 수 있는 속도보다 젖산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젖산 농도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해서 아주 고강도의 운동 강도가 되게 되면 젖산이 이제 최고 지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최고 젖산이 보통 운동 중에는 한 10mmol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운동이 끝난 다음에는 젖산이 더 상승했다가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고 13mmol까지도 보통 상승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젖산이라는 것은 운동 강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즉 여기를 시간으로 따진다 보면 뭐 2분, 4분, 6분, 8분, 10분 뭐 이렇게 점중부하 운동 같은 걸 하게 된다면 운동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낮은 강도에서는 젖산이 서서히 쌓이다가 운동 강도가 강해지면서부터 젖산 농도가 갑자기 막 증가하면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젖산 농도가 갑자기 쌓여지는 이 지점을 우리가 보통 젖산역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젖산들은 주로 이제 어떻게 측정이 될까? 보통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해서 가스 마스크를 쓰고 러닝머신을 뛰는 그런 모습들을 혹시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운동 부하 검사라는 걸 실시하는데 운동 처방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뤄줘야 될 검사 방법이 바로 운동 부하 검사예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운동 강도를 계속해서 점증적으로 높여가지고 그 사람의 최대 운동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검사 방법을 GXT 검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보통 러닝머신을 할 때는 젖산 체열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자전거라고 하는 에르고미터를 사용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발은 막 움직이더라도 팔은 그대로 고정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핑거팁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손가락에 보통 우리가 혈당 측정하는 거 있잖아요. 바늘로 찔러가지고 이렇게 피를 내가지고 그 스틱 같은 것을 가지고 체열을 해서 기계에 꽂아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핑거팁 방식이라고 표현해서 젖산 농도를 측정하는 그런 작은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자전거 운동을 하면서 보통 한 1분 정도? 매 1분마다 그 핑거팁 방식으로 체열을 해서 젖산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젖산 농도가 증가되는 그 시점 1분 단위로 해가지고 그 농도를 측정을 해서 젖산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체열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될 경우에는 이런 핑거팁 방식을 쓰지 않고 이런 그 혈관에다 꽂는 카데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다가 카데타라는 것을 꽂아 놓고 할 때마다 검사할 때마다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라 그 뚜껑을 열어 가지고 그 체열을 해서 하는 방법, 그 방법을 사용해서 매 2분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열을 해서 젖산 어나리시스라고 하는 젖산 분석기를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런 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요즘 하도 그 영상이나 사진들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
그 휴대용으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혈당 측정기 같이 아주 작은 건데 그런 거에다가 핑거팁 방식으로 체열을 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환해서 혈액을 많이 채취해가지고 센트리퓨지에 돌려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혈액 검사를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뭐 젖산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기계를 가지고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운동 중에는 뭐 이렇게 측정하니까 사용이 되고 운동 후에는 뭐 운동이 끝난 다음이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운동이 끝난 다음에도 회복기에 운동 중에 측정했던 단위 1분 단위로 측정했으면 회복기도 1분 단위로 똑같은 방식으로 체열을 해요. 체열을 해서 젖산 농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 중에 생긴 젖산은 피로물질이지만 운동 후에 생긴 젖산은 다시 20%가 글리코겐으로 합성이 되고 10%가 아미노산으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운동이 끝난 다음에 젖산은 충분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게 젖산의 본 모습이 젖산의 두 가지 양상을 띤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던 젖산과 피로의 관계는 계속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등학생이 주셨던 운동 후의 젖산은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셨던 내용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충분한 의문이 해결이 되셨기를 기원하면서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Q&A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질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